안녕하세요. 이효석의 여의도 스타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SK증권에서 건설과 건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신서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떨리시나요? 어떠신가요? 약간 떨리네요. 약간 떨리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효석의 여의도 스타들이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지만 원래 제목은 여의도 라이징 스타들이었어요. 근데 여의도 라이징 스타들 해가지고 신서정 연구원을 부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박종대 연구원이 나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스타들로 바뀌었습니다. 박종대 연구원은 라이징은 아니니까. 그쵸. 이게 참 네, 스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취지는 지금 뭐 스타들 뭐도 좋지만 우리가 뭐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 이미 잘하셨던 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잘하실 분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참신한 의견들. 오늘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한번 오늘 무슨 얘기 좀 할까요? 오늘은 사실상 건설업종 상반기 때 너무나도 주가 수익률이 좋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하반기 때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제 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주요시하는 지표들 중심으로 데이터 업데이트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PPT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건설업종 하면은 뭐 어떤 종목들이 있지?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도 보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떠오르는 게 뭐죠? 맨 처음에 일단 대형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건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맞습니다. 네. 그리고 GS건설은 자이. 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주택이 없고요. 없어. 네, 그거는 그리고 ENC 과거로 취한다면 대림산업이라는 대림산업. 네, 그리고 대우건설, 푸르지오. 프루지오. 네. 대림산업은 이편한 세상.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투자할 때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저기 이편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 자이에서 살고 싶어? 그럼 자이에서 그러면 GS건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막 그런 브랜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보면 이런 회사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하면 뭔가 다 있어요, 있기는. 그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첫째. 그리고 이 회사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도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해외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고, 세 번째는, 뭐 해준다고 그랬었지? 바텀업 이벤트. 바텀업 이벤트.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 내부적으로 뭔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정리해 주시는 걸로.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국내 시장. 네.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왼쪽 차트 봐주시면 네.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도 25%, 그리고 25%. 네, 상대 수익률 기준으로도 13.7% 정도인데 상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코스피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 저만큼. 맞습니다. 사실상 이 그래프에서 코스피 대비 빨간색 그래프인 건설업이 더 뛰는 게 흔치는 않은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2018년도 대북 모멘텀 차치하고 본다라면 좀 너무나도 낯설게 여겨지는 그림이고요. 그래도 신서영 연구원 하는데 친 났겠네. 올해 상반기 때 주가 올라서 네. 찾아주는 사람도 많고 그지. 네. 네. 그리고 좋았고 그리고 특히 많이 오른 종목은 오른쪽 봐주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69%, 네. 그리고 현대건설이 50%가량 올랐는데 특이점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4월 초까지는 상승률이 3% 남짓이었거든요. 4월 초 그럼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오른 게 대다수 60% 이상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볼 수 올랐다, 있는 거죠. 정말. 네. 그래서 유가콜이라던가 주택 분양이 늘어나는 콜과 함께 대형사 전반적으로 매우 좋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사실 이미 오른 상황이니 걱정은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들어가도 되냐. 굳이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반기에 대해서 전망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보고 해외 보고 자체적인 내용들 국내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국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린다면 이 왼쪽 그래프 봐주시면 재미있게도 2018년도 저점 찍고 분양 물량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저게 이제 빨간색이 분양 물량이네요. 네. 그죠? 근데 2021년도 예상치가 제가 연초에 업데이트했을 때 39만 호 정도였는데 최근에 업데이트했을 때 47만 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 말인즉슨
각 건설사 단에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 대비 분양 경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 네. 재미있게도 검은색 실선을 봐주시면 대형 건설사들의 마켓 시어를 표시해 본 건데 네. 지금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점유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특히 대형사 중심으로는 주택 부분 이익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찍힐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21년도에 대형 건설사 MS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올라가겠네. 맞습니다. 저 한 33% 이상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반 이게 근데 너무 되게 많이 올라갔다. 연초에 40만 호도 안 될 건 줄 알았는데 47만 호다. 이 얘기는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해본다라는 건데 분양을. 네, 이게 어떻게 취합이 되는지를 저 여쭤보니까 네. 각 건설사 단에서 매월 그 연간 분양 물량들을 취합해가지고 합산을 한 거더라고요.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뜻은 각 건설사 단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양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요거 근데 혹시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퍼센트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럼 하반기에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는 게 남아있긴 한 거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이게 분양 물량이랑 입주 물량은 사실상 2년에서 3년 정도 레깅돼서 같이 가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2015년도에 분양 물량의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입주 물량의 피크를 찍고 빠지지 않을까. 즉 그렇죠. 주택 부분 중심으로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의문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빨간색 그래프인 분양 물량이 2018년도 다시금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말인 즉슨 입주 물량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눌리겠지만 23년도부터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이때까지 건설주의 디밸류를 주고 있었던 지속 가능성을 좀 해소해주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분양이 중요합니까? 입주가 중요합니까? 저는, 이게 이익의 측면에서 건설사의 이익의 측면에서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행지표 역할은 분양이 하는 거고 이익이 어떤 식으로 찍히냐면 분양이라는 것은 착공 신호이기 때문에 분양을 한다는 거는 이제 착공할 거다, 이제 네. 아파트 만들 거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입주라는 것은 준공 시점이거든요. 준공 다 했으니까 이제 들어오세요. 돈 네. 잔금 치르면서 네. 그죠? 그러면 착공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역유자 형태로 매출액이 계속해서 잡히는 거예요. 역유자용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다가 이제 마무리될 때 이렇게 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입주가 잘 되냐 안 되냐도 옛날에는 말이 많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그 실적이 확정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정 원가, 뭐 이거 확정 원가,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요새는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이 네. 예정 원가가 실제로 찍히는 원가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찍히는 마진율이 훨씬 더 높은 측면이 있어서 네. 입주되는 시기에 일회성적인 이익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요?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GS건설 작년 4분기 주택 부분 GPM이 32%가 찍혔거든요. 32%. 이게 32%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 100 정도 이게 들어가지고 쓸 건데 아파트 팔았는데 100만큼 받을 걸로 이제 팔았는데 한 70 정도 들을 걸로 예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네. 맞나요? 그 제 설명이? 그러니까 다시 GPM이라는 게 30%라는 거는 네. 전체 매출에서 남는 이익이 30%라는 것을 뜻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주택 부분 GPM이 20% 정도거든요. 그럼 한 12%포인트가 일시적으로 더 잡힌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짜. 네, 이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예정 원가랑 실제 원가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원가가 예정한 원가보다 적게 들어가서 네. 일시적으로 한 분기 때 이익이 잡혔었던 네, 이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늘어날수록 일회성 이익이 잡힐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지어놨는데 이랬는데 네.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네요.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보면은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을 업데이트를 해보더라도 뭐 이게 1대1로 실적에 매칭되진 않을 수 있어도 센티 측면에선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네. 특히 대형사들은 최근에 자체 물량들을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양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왼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격 지표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분양 지표들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서 전형적인 부동산의 호황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게 그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흐름이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진짜 미분양 해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고 그랬는데 아, 저게 이제 세대수로 보거나 뭘로 보거나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걸 볼 수 있네요. 그죠? 네, 특히 오른쪽의 검은색 지표인 중공업 미분양은 악성 재고라고도 불리는데 악성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미분양됐다는 거는 만들어 놨는데 네, 안 안 팔려. 팔린다. 네. 아, 이게 진짜 악성 재고죠. 네. 그리고 또 여기가 네. 그 주택 부분이었고 네. 다음 부분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되게 낮으셨었어요. 뭐 되겠어 이랬지. 네. 나도 그랬어요. 저도. 반성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근데 지표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뜨면서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60% 이상 랠리를 보였었거든요. 네. 이게 단편적으로 유가라던가 발주처 상황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개선되는지를 증명하는 데이터이지 않을까 싶고 각각의 뭐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왼쪽에 검은색 그래프, 전 유가에서 사우디 재정 유가를 뺀 지표를 상당히 중요시해서 보는데 왜냐하면 이 지표가 해외 수주랑 상당히 동행성 있게 흘러가거든요. 자, 이게 유가에서 사우디 재정유가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BEP를 맞출 수 있는 유가 레벨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 정부 입장에서 그 돈을 쓰려면 유가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유가가 68불인데 유가가 20불에서 40불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뭐 40불에서 68불 이상까지 뛰어버리면 상당히 크게 폭발적으로 발주 물량이 늘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재정 유가 레벨보다 높은 수준인지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발주를 한다라는 것은 돈이 좀 있어야 하는 네. 건데 사우디 입장에서도 유가가 너무 낮으면 아 이게 좀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뭐 이런 거 발주하게 생겼냐? 뭐 이런 식의 될 텐데 유가가 올라주면 그래도 한숨 돌린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 빠지면 어떻게 근데? 유가가 근데 뭐 안정적으로 70불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 70불? 네, 이 정도만 유지가 돼도 오른쪽 그래프 봐주시면 네. 주요 발주처들의 재정 유가 레벨이 보통 67불, 68불 정도예요. 아. 사우디가 68불, UAE가 한 67불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70불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연초에 걱정했었던 것 대비로는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유가가 좀 중요하긴 해요. 이제 중동에서 뭐 발주가 나오는지 여부를 보려면 그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에 발주량 데이터를 찍어보더라도 작년 2분기 저점 찍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작년 2분기가 코로나19가 굉장히 극심했었던 때죠. 그렇기 때문에 발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눌렸다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중동 지역은 되게 특이한 게 라마단이라는 종교적 행사가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4월 중순에서부터 5월 중순까지였는데 그래서 4월이랑 5월 달 데이터도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4월 달은 굉장히 안정적인 발주량이 나왔었고요. 이 종교적 행사 때문에 5월 달은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 발주량이 확실히 늘어나는 그림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상반기보다 좀 늘어난다. 여기서 지금 잠깐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국내랑 해외를 이제 나눠서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보면 해외에서 발주 많이 나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기대감으로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대더라, 해외에서 뭘 발주를 했더더라라는 게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해외와 국내의 그 영향이? 사실상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본다라면 네. 많은 건설사들이 플랜트 부분을 줄이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네,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려보면 네네. 이번에 GS건설이 플랜트 부분 인력 구조 조정을 했는데 아 그래요? 네, 한 500명 정도가 퇴사를 하실 그래요? 것 같고 네, 이 부분이 일회성 비용으로도 반영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그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시장에서? 시장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효율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인이 커 보여요.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 낮아졌구나.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 자꾸 여기서 돈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네. 뭐 손실도 되게 처리도 많이 했고 이걸 구조조정한다라는 거를 좋아할 정도로 이제 시장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내는 주택 시장은 호황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거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해외는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진짜 좋아질까 진짜? 네. 그게 좀 그래서 걱정이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사실 이 9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익스포저가 높은 두 건설사가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인데 연초에 이 회사들도 사실 보수적인 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어요. 네. 삼성엔지니어링이 작년에 9조 원 가량 수주했는데 올해는 목표치가 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네. 6조 원. 네. 근데 사실상 6조 원도 나눠서 본다라면 캡티브 물량이라고 하죠. 그쵸. 삼성 계열사에서 받아오는 물량이 최소한 3조 정도가 깔리니까 화공 부분에서 3조 원만 수주를 해줘도 연초에 기대했었던 수주보다는 상회를 하는 결과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주택 시장만큼 엄청난 업사이클은 아니지만 낮은 기대감이 효자 노릇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다. 기대감이 없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거 대비로는 상대적으로는. 네. 숫자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2021년하고 2020년을 비교를 해놓은 차트인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림이 맞습니다. 현대건설이 11.7조 원 정도를 해외에서 수주를 할 걸로 보인 건가요? 이거 오른쪽이 차트가 현대건설의 해외 부분을 봐주시면 2021년도의 목표치가 11.1조 가량이었고 네. 전년에 수주한 수치가 12.9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대다수 건설사가 연초에 해외 환경을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작년 수주한 물량보다도 줄여서 목표치를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상 이 줄여진 가이던스 대비로 본다라면 시장 환경이 굉장히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못했던 거네. 그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상황이 나쁘진 않다. 네, 터질 거네요.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 깨지지만 않아도 좋고,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영향은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이거 유가는 알 수는 없는 거라서 맞아요. 이거 가지고 뭐 사자 팔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은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유가의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긴 받네요. 유가가 뜨면 여전히 사면 담고 현건 담는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고 네.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상 작년에 유가 레벨이 너무나도 낮았었기 때문에 낮은 기저가 약간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네. 넣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점검한 게 국내 얘기했고 해외 얘기했고 뭐 좀 그 다음에는 바텀업 이벤트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건설업종 내에서는 바텀업 이벤트를 되게 중요시해서 보는데 네. 왜냐하면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설업종 좀 쉽게 말씀드려서 전형적으로 머리가 되게 큰 섹터예요. 머리가 크다. 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전체 섹터 내에서 대형사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큰 섹터입니다. 이 대형사 5개만 합쳐서 보더라도 시가총액 비중이 50%에 달하고 네. 여기에 플러스로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IS 동서를 합쳐서 본다라면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60%에 달하는 건데 그럼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나머지 또이또이한 중소형 건설사들 다 묶어서 계산을 해봐도 시가총액 비중이 4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건설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반기 때 더 갈까를 전망해보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사들이 추가적으로 멀티플 리레이팅이 있을 수 있냐를 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멀티플 리레이팅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나 좀 잘 봐줘 이런 얘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회사 돈 버는 거 버는 것보다 멀티플이란 얘기는 내가 이제 100억을 벌면 10배 주면 1000억, 네. 뭐 20배 주면 2000억 이렇게 밸류를 주는 건데 이 멀티플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나는 10배 받던 애가 20배 받으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기가 네, 애널리스트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매니저이 굉장히 터프해요, 이게. 아니,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 이익이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지. 근데 멀티플이 올라가려면 그거를 주장하려면 상당히 많은 로직이 필요한데 네, 신선영 연구원님의 로직은 뭡니까? 저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고 신성장 동력. 이때까지 뭐 이효석 팀장님과도 자주 얘기했었던 단어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맞아요, 이슈였잖아요. 맞아요. 주택 부분 이익이 잘 지키고 있는데 음. 결국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냐.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 코스피에서도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해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파는 이유 한마디로 표현해 피크아웃. 피크아웃. 올해 니네 끝이야. 내년부터 경기 안 좋아지고 실적 안 좋아져. 이걸로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증명해내야지 주가가 다시 버티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애들이 더 힘이 세지면 빠지는 거고 지금 아마 건설사들도 아마 상반기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면 네, 증명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 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데 이러이러한 로직 때문에 국내에서 이익이 진짜 하반기도 잘 나오고 내년에도 잘 나오면 주가가 한 번 더 리레이팅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진짜 가능한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또 다른 로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러니까 본업단에서 그러면 주택 분양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익이 찍히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대형 건설사들이 단순히 분양이라던가 도급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물량들을 늘리고 있으면서 디벨로퍼 향을 지향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 나올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주택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익을 견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건설사들도 내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주택에서 벌어들인 캐시들을 신성장 동력에 태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S건설은 환경 부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DLENC 같은 종목들은 또 다른 부분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캐시카우들을 계속해서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리레이팅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난주에 박종대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은 OEM 회사하고 ODM 회사를 구분을 하셨어요. OEM 회사는 만드는 거,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회사. ODM은 그래도 이런 걸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화장품 얘기입니다. 그 ODM 회사가 OEM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밸류가 높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밸류가 높다는 얘기는 사실은 개발을 하면은 내가 화장품 이런 거는 이게 어때요? 이거 마스카라 이거 조금 더 긴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네.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거든. 왜냐면 안 되면 내 책임이니까. 근데 시키는 대로만 만드는 거는 7cm로 몇 cm로 시키는 대로 만드는 건 부가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딱 적용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도 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내 땅도 알아보고 네. 옷도 알아보고 그죠? 네. 그런 게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요거 관점에서 되게 재미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네. 쭉 넘겨서 이 장표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제가 어펜딕스로 하나 넣어봤어요. 이렇게 어제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네. 비슷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도급만 하고 있는 제네콘과 제네콘이라는 거는 제너럴 컨스트럭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 네. 대형사들 네. 이렇게 지어줘 하면 그대로 지어주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건설사들이고요. 시킨 대로만 하는 거지. 네, 디벨로퍼는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가지고 새롭게 분양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전 밸류체인을 관할하는 플레이어를 의미하는데 왼쪽에 사실 일본의 디벨로퍼 역사가 훨씬 더 길어서 네. 제가 일본의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199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X축을 매출액으로 그리고 Y축을 OPM, 수익성을 두고 봤을 때 네네. 일반적인 도급 시공사들은 시클리컬 산업에 대해서 혹은 이런 업황의 추이에 따라서 매출액이 꺾이기도 수익성이 악화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디벨로퍼는 꾸준히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의 지표들을 좀 데이터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그림이 그러니까 X축은 매출이고 Y축은 수익성이라고 한다면 네, 위쪽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디벨로퍼가 수익성이 더 좋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 5%가 안 되네. 네, OPM이 네. 잘 나왔을 때도. 네, 근데 디벨로퍼들은 15%씩 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네. 리스크를 감수하고 잘하는 애들은 벌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얼마나 하고 있나요? 근데? 지금 오른쪽 사례를 봐주시면 사실 네. 한국은 일본에 비한다라면 아직 디벨로퍼 시장의 규모 면에서나 네. 역사 면에서나 조금 짧고 좀 규모도 작기는 한데요. 네. 결국에는 비슷한 비율을 들어봤을 때 검은색으로 표기해 놓은 대형 건설사들은 업황에 따라서 매출액이 꺾이기도 혹은 매출액이 정체되기도 하는데 반해서 디벨로퍼는 꾸준히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률도 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처럼 분양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오히려 수익성을 빠르게 가져오는 전략이 추가적으로 멀티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그 터프한 질문,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가능한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어쨌든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뭔가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이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GS 건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GS건설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건 뭡니까? GS 이니마라고 이니마. 자회사가 이노마? 있는데 이니마.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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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처리를 담당하고 네, 있는 네. 이노마가 아니고 이니마입니다. 이니마. 네. 근데 이 수처리라는 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화두인 ESG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환경단에서 폐수 처리라던가 폐기물 처리 같은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GS 이니마가 내년 상반기 때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네. 네. 밸류로서는 1조에서 1.5조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GS건설 본업단에서도 좋은데 이러한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가치의 상승이라던가 이익 레벨의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GS건설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한 3.6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자회사 중에 GS 이니마가 1조에서 1.5조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상장이 될 것 같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신성장 동력으로서는 상당히 큰 비중이네요. 시가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의 그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폐수 처리 관련해서도 계속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엄청 클 것 같고요. 네. 사실 GS 이니마는 상장만 코스피 시장에 되는 거지 네.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은 유럽군이어서 아, 그래요? 네. 유럽에서요? 네, 영업 조금만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GS 이니마? GS 뭐, 이니마 쉽게 말씀드려서 수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폐수 처리를 하는 업체이고요. 네. 피어들로는 저는 수에즈라던가 수에즈. 네, 해외 네네네. 기업입니다. 그리고 베올리아라던가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의 PER이 코로나 때문에 눌렸던 거를 차치하고 본다라면 최소 20배 정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과는 밸류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고 네. 영업이익률도 O&M 단으로 본다라면 20% 이상이 남아요. 그래요. 그래서 국내에서 수처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지어주고 영업이익률 3%에서 5%밖에 안 남는 거 아니야? 1조에 상장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네. 완전히 다른 밸류 체인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어디서 이제 주로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전부 그래요? 다 해외에서 나와요. 전부 해외에서 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유럽에서 수처리를 폐수가 많이 나오나 보네, 거기가? 그리고 그냥 밸류 체인이 높아요. 그러니까 밸류 국내에서는 수처리를 EPC 단에서만 하고 보통 네. 공공에서 관리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민간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 데다가 아. O&M 쪽이 사실 O&M 쪽이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를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GS 이니마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물론 얘네들이 상장돼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그 전통적인 제너럴 컨스트럭션 제네콘 걔네들도 네.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성장 동력으로. 네, 좀 비율을 든다라면 네. IS 동서가 지금은 주가가 좀 쉬고 있긴 한데 작년에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본업단에서도 좋았지만 폐기물 기업들을 여러 개 인수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SK건설도 네. 10조 밸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SK건설이 네. 근데 10조 밸류를 사실 건설업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의외로 시장분들을 만나 뵈면 네. 10조에 끄덕끄덕을 하세요. 왜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2023년도까지 에비타를 8천억을 채울 텐데 2023년까지 네. 에비타
얼마요? 8천억 원 정도를 채울 텐데 네. PPT에 여기 기입을 해놔서 같이 보여드리면 아니 근데 SK건설이 10조라고요? 물론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목표치이긴 합니다만 아니 같은 SK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어쨌든 이 장표를 봐주시면 캡티브란 건축 주택에서 한 4천억 원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랑 친환경 부분에서 4천억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아하. 건설업의 밸류인 PBR 0.8배를 땡겨야 되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딱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그냥 건설만 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정말 박하게 주고 저 이제 수소 연료전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친환경.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걸로 이제 밸류를 주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이익 레벨보다는 멀티플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밸류를 인정을 받고 저는 있는 단순히 저게 이제 성장성 때문에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장성도 있지만 ESG라는 이게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ESG와 관련돼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맞아요. 새로운 거 지어야 될 게 얼마나 많고. 네.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도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GS 이노마가 아니고 이니마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건 아닌데 네. 결국에는 하반기에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단기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로서 현대 엔지니어링도 10조 밸류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죠. 글쎄, 과연.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얘기한다고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10조 밸류, 그러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네. 비판적으로 한번. 네. 여기 왼쪽에 기사를 봐주시면 네. 계속해서 현대 엔지니어링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10조라는 키워드가 같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 생각에 그걸 쇠뇌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저도- 10조는 받아야 된다고 현대건설에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도 어쨌든. 사실은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10조 원에 상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네. 설사 6조, 7조에만 상장을 해줘도 그러니까요. 다른 피어들이 충분히 싸 보일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일례로 다음 장 장표들을 봐주시면 왼쪽에 현대건설이 사실 현대 엔지니어링 대비로 봤을 때 지금 펀더멘털이 훨씬 더 높은 데 반해서 펀더멘탈이 높다라는 것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수주 잔고는 뭐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매출은 굉장히 높네요. 네, 이게 물론 현대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1대1로 비교를 하긴 어렵겠지만 네네네. 어찌됐건 현대 엔지니어링의 장점은 뭐예요? 그러면 현대 엔지니어링 수익성이 되게 좋고 수익성이 좋다. 최근에 성장성이 굉장히 남달랐었다라는 측면이 뭐 있었고 현대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업 모델은 똑같고 네. 시장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대하는 포인트는 네. 그 정의선 회장이 한 11%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드한 스토리인데. 네, 이 아무튼, 부분도 뭐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네. 뭔가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과거에도 기억을 해보면 현대건설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의 그런 그 퀄리티가 좀 더 높다라는 얘기를 듣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과연 이게 10조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근데 10조 밸류 가정하면은 PR이 30배다. 네, PR이 30배를 땡겨와야 되는 건데 네. 이걸 1대1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6조, 7조에만 상장을 해줘도 PR이 15배 이상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싸 보일 수 있는 국면일 것 같아요. 네. 물론 단기적인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하반기라는 시점을 두고 본다라면 플러스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많이들 비유를 드는 포인트가 쿠팡이 100조 원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지만 그렇죠. 어찌됐건 100조 원에 상장을 하자마자 다른 이커머스 종목들이 너무 싸 보여서 장기적으로 그 멀티플이 올라갔던 거랑 좀 비슷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게 그러면 하반기 때 이거는 한번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얼마에 상장될 수 있는지가 되게 관건이겠네요. 그리고 네. 이제 시점은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 그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내년 있고요. 상반기? 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올해 예. 하반기 때 현재 엔지니어링이 실적이나 아니면 뭐 비전이나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나올 거고 네. 그 실제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데 현대건설이 왜 이렇게 싸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실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한다라는 거는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단기 뷰랑 중장기 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같이 코멘트로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다를 걸까요? 어쨌건 현대엔지니어링을 품고 있었던 부분들이 밸류에 반영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이었는데 나가버리면 네, 이제 이걸 현재 엔지니어링 때문에 들고 있었던 현대 건설주주 입장에서는 팔아버리고 싶은. 그렇죠. 이미 이유가 된다는 현대엔지니어링 거죠.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주가의 궤적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현대건설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이만큼 좋은 지금은 약간은 배려일에 가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좋은 회사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만약에 시장에서 회자가 될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형사들의 멀티플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그죠? 단기 콜입니다. 네. 단기 콜? 단기 콜이지만 어쨌든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네.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이 좋은 거니까요. 네. 오늘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쌤 듣는 것처럼 여기다 다 적고 있는데 우리 국내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놀랄 정도로 어쨌든 분양이나 아니면 그냥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실점을 말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외는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바텀업 이벤트로는 대형 건설사들이 자체 물량을 늘려가는 어떤 이익의 안정성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OEM이 아니고 ODM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들이 좀 있고 자체적으로 그 아까 뭐였죠? GS 자꾸 이노마라고 그래서 이니마. 이니마 그리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건설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까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나와서 얘기해 보니까 좀 어때요? 재밌어요? 네, 뭐 도움이 되셨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신 건가요? 근데 뭐 산업적인 부분을 쭉 훑어 산업적인 부분을 쭉 말씀해 드렸고 기업단에서 좀 특이점 하나를 말씀해 드려보면 대형사랑 중소형사를 같은 선상에서 두고 봤을 때는 하반기 때 대형사 중심으로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형사 네, 대형사 중에서는 다 좋아 보이긴 한데 네. 그 중에서 현대건설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네. 특히 GS건설이나 DLENC와 같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실적의 안정성 대비로 본다라면 하반기 때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멀티플이 너무나도 싸서 그리고 사실 DLENC는 제가 탐방 노트로도 작성을 했었었는데 2021년도 영업이익을 한 8,3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었었는데 2010년도 2021년도 2021년 8천억? 영업이익이 8,300억 정도로 추정을 네네. 했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9,200억 원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GS건설이랑 DLENC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거 대비로 본다라면 피어들 대비 멀티플이 싼 국면이어서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높아 보인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모두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업종 내에서 탑픽 뭐냐 이러면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꼭 하나만 사야 되면 뭐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1등 탑픽은 현대건설. 많이 올랐는데 괜찮을까요? 현대건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네,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 더 사고 싶으면 GS건설 뭐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건설사에 투자하시는데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제 하반기에 결정될 건지 지금까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크게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평소에 이제 신서정 연구원을 이제 회사에서 볼 때는 네. 뭐 저는 이제 신서정 연구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걸음걸이가 일단 이렇게 항상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 다녀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아니 뭐 항상 이렇게 진취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맞아요.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신서정 연구원 많이 주목해 주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건설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은 더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더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뭐 나중에 네, 기회가 나중에 되면, 이호석 네. 아카데미에 나와서 알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